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3월 1일의 하늘, 박두진. 유관순 누나로 하여 처음 나는 3월 하늘에 뜨거운 피무늬가 어려 있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대지에 뜨거운 살과 피가 젖어 있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조국, 우리들의 결애는 우리들의 결애, 우리들의 자유는 우리들의 자유이어야 함을 알았다. 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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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유관순 누나로 하여 처음 나는 우리들의 가슴 깊이 피 터져 솟아나는 비로소 끓어오르는 민족의 외침의 용솟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억눌림, 우리들의 비겁을 피로써 뚫고 일어서는 절규하는 깃발의 뜨거운 몸짓을 알았다. 박두진님의 3월 1일의 하늘, 그 앞부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3월 1일이 찾아왔습니다. 유관순 누나, 그리고 그 옛날 전국을 뒤흔들었던 만세소리. 학교 다닐 때는 참 많이도 떠올렸던 내용인데 요즘은 3월 1일이 돼도 그 의미를 떠올리는 일이 참 드물어졌습니다. 최소한 이런 날만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그래도 후손된 도리가 아닐까 싶네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3.1절을 앞두고 함께 하실 작품은 전광용 작가의 껍빛단 리입니다. 전광용 작가는 1919년 3월 1일 함경북도 북청에서 출생해서 1988년에 작고한 소설가이자 국문학자입니다. 1955년 조선일보에 단편 흑산도가 당선돼서 정식으로 문단에 나왔습니다. 소설집으로 흑산도, 창과 벽, 목단 강행열차, 평론집으로 한국소설 발달사, 한국 근대소설의 이해, 신소설 연구 등이 있죠. 1956년에 사상계 논문상과 1962년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전광용 작가의 껍빛단 리 만나보시죠. 껍빛단 리, 전광용.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곡 박사는 응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그는 백금 무태 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등골에 축축히 밴 땀이 잦아들어감에 따라 피로가 스며왔다. 2시간 20분의 집도, 위장 속에 균종 적출.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수술을 끝낸 찰나 스쳐가는 육감. 그것은 성공 여부의 적중률을 암시하는 계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뒷맛이 꺼림직하다.
그는 항생질 의약품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일제시대부터 개복수술의 최단 시간의 기록을 세웠던 것을 회상해 본다. 누구야? 원장님, 환자가 또 여러 명 대기 중인데요. 인류대학병원에서도 손을 쓰지 못해 달려온 환자들입니다. 그래? 어떤가? 예? 무슨... 자넨 아직 우리 병원의 전통을 모르고 있구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입고 온 옷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샘 속에 드는 축이어야만 했다. 창틀에 먼지가 있나 없나?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태 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일사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조끼 호주머니에서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2시 40분. 오늘 저녁에 미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나기로 했지. 이 회중시계. 이게 내 손에 있는 건 기적이야. 기적이고 말고. 왕진 가방과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물의 하나인 시계.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30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홍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시대 소련국 점령하의 감옥생활, 그리고 6.25 사변, 3.84, 또다시 미군 부대. 그동안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던가. 전차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었고 아들은 생사조차 모르고 내 딸 남이 편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미국에 가 있는 내 딸 남이. 본래 이름은 일본식 나미코였지. 해방 후 그게 거슬려서 나미를 불렀고 새로 기류계에 올릴 때는 코를 완전히 떼어버렸지. 잘 선택한 거야. 온 집안의 재롱둥이였던 남이 딸마저 자기 옆에서 떠난 지금 새로운 정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이인국 박사는 가끔 밀려드는 허전한 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나
후처로 들어온 해숙. 20년의 연령차에서 오는 세대의 거리감을 그는 억지로 부인해본다. 그들 사이에서 난 돌진한 어린 것, 앞날이 아득한 이 핏덩이만이 지금의 이인국 박사의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피부치다. 지난번 답장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애정에 국경이 있어요? 아무튼 아버지께서 쉬 한번 오신다니 최종 결정은 아버지의 의향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마는 건가? 대학에서 영문과를 택한 딸, 개인 지도를 하여준 외인 교수, 스칼라십을 얻어준 것도 그고 유학 절차의 재정 보증인을 알선해준 것도 그가 아닌가.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류에 따라 미국 유학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 자기가 아닌가. 그의 생각은 외정시대 내선일체의 혼인론이 떠돌던 이야기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는 그것을 비방하거나 굴욕처럼 느끼진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해석했고 어찌 보면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경우는 백인 사위라. 생각만 해도 징그럽구만. 아무튼 미스터 브라운을 만나 이왕 미국으로 가는 길이면 좀 더 서둘러야겠다. 가장 대우가 좋다는 국무성 초청 케이스의 확정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조바심을 쳤다. 그는 아내 해숙이 있는 살림방 쪽으로 건너갔다. 여보, 남이가 기어코 결혼하겠다는 구려. 그래요? 별 감동이 없구만. 전실소생이라 이건가? 기어코 그 외인 교수와 가까워지는 모양인데. 할 수 있어요. 제주 타는 대로 해야죠. 글쎄, 하긴 그렇지만. 그는 가능한 한 해숙이 앞에서 전실소생의 애들 얘기를 하는 것을 삼가왔다. 남이는 물론 해숙을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준 일이 없었다. 해숙이 또한 남이 앞에서 어머니라고 버젓이 행세한 일도 없었다. 지난날의 간호원과 오늘의 어머니, 그 사이에는 따져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복제되어 있었다. 여보, 저걸 좀 꾸려요. 뭐 말이에요? 저 병 말이요. 화장대 위에 골동품. 어디 선물하시게요? 미 대사관 브라운 씨 말이야. 이날 신세만 져서. 애기 좀 맞아 먹이고 포장할게요. 그래요. 아유, 왜 해가 짧아졌나? 벌써 날이 어둑해졌는데. 그날은 참 더웠어. 그래. 8월이 다 지났는데도 왜 그렇게 더웠는지 원. (1945년 8월) 하순,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칠 때였다. 말복도 지난 날씨이건만 여전히 무더웠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둘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들오들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뭐야? 대체 뭐야? 일본인 환자가 끌려간 후로 병원도 텅텅 비어버렸어. 저 검은 은행인데 은행 벽보에 적힌 글씨와 그 앞에 남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다도하자! 친일파! 난 민족 괜찮겠지. 반역자를 다도하자! 난 조선 사람이잖아.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이 흘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텁텁하기만 했다. 왜 이렇게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야?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횡댕그렁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독립운동하다 이렇게 됐대요. 워낙 급해서 모셔왔다고. 집도 이 근처에 있다니까 잘 봐주시면. 김 간호사 그만. 청진기의 상악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켜? 안 돌려보내?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온몸의 무쇠로 봐서는 뻔한데 그것보다 더 꺼려지는 건 일본인 간부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법을 입원시킨다는 건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도 떳떳지 못하고 모범적인 황국 시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 안 돼. 그래.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곳일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경축 시가 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원장님, 저기 저 청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 저 사람은 그 사상범? 해수기, 그만 들어가지, 어? 왜요, 원장님? 다들 만세 부르고 난리 났는데. 그냥 해방도 좋지만 그만 가자고.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었다. 그 녀석이 설마 날 고발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임시지만 치료도 해줬는데. 원장님! 왜 그래? 소련군이 들어왔대요. 소련군? 예, 다들 태극기하고 소련기 흔들면서 난리예요. 소련군이 왔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소련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보구만. 원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구경하러 나가요. 네? 가만. 소련군이라. 일본이 물러가고 소련이 왔다.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로 된 글씨를 모조리 다 찢어버려야 돼. 모조리. 네? 그는 액자의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그리고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하겠습니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하겠습니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디든지 가서 숨거나 진작 나무로라도 도피했을 거야. 이 판국에 날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다. 일본이? 가장 믿었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있을 거야. 어이, 일본 놈 끈앞을. 근데 너는 춘식석이? 그래, 이 민족의 배신자. 넌 웬자야, 이 새끼야! 죽어봐라! 죽여, 이 새끼야! 민족 죽어 말아봐, 이게 돼지가 새끼야! 총살이 총살! 구두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의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주머니를 부둥켜 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다. 그는 양쪽 팔목에 팔뚝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회중시계까지 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길 뿐이었다. 달포가 지나는 사이에 맨 안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 2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되었다. 그는 말없이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노를 해야 돼. 노를.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결려온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예측하는 10대로의 중형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양곡 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즉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나대지만 이 난리 이 판국에 법이고 무엇이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일 판인데. 이인국이 당신은 친일파의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에다가 일제 간첩단인까지. 총살이야, 총살!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징역, 사형감인지도 모른다. 밖의 세계와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신인지 백성이 별 수 있어? 날고 뛴들 소용이 있느냐고.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 안 했어? 주는 떡 안 먹은 놈이 바보지. 다 그놈이야.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인류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스탠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 혹부리 장교 말이야. 내가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톡도우루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 무슨 뜻일까? 스탠코프 소자.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돼. 혹시 모르니 노공부나 완벽하게 해두자. 스파시바 쯔뜨라스피체. 이인국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켜져 있는 엷은 전등 불빛이 쇠창살을 거쳐 방 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지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 댔다. 이거 피야. 총리? 이제 전염병이야! 안 없어! 전염병이야! 이 환자를 빨리 정지시켜요! 그제서야 교화 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간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이 판국에 병만 나면 19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저녁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라는 명령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탠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할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게 틀림없어. 스탠코프 소자만 물고 늘어지면 뭔가 완전하게 살아날 틈이 생길 거야.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탠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근이 주기를 띤 스탠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자, 오늘은 다들 즐겁게 취하자고. 기분 좋은 날. 장군님. 그래, 닥터리. 자네도 오늘은 마음껏 마셔.
죄수지만 마셔. 그게 아니라 저기 장군님, 혹, 얼굴에 있는 혹. 내 혹이 왜? 날 놀리는 거야? 제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당신이?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 내 얼굴에서 혹을 제거해 줄 수 있다 이거지? 네. 당신, 내가 이 혹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를 거야. 그런데 깨끗하게 없애준다. 당신, 지금 당신이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네, 질 수 있습니다. 수술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는 설복을 했다.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 예비 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총살이야.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병원의 모든 기자재도 운반해 오게 했고 군의관 3사람이 보조를 할 거야. 집단은 제가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시작하게. 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도박이야. 수술대에 누운 스탠코프의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재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커피다니, 스파시보! 커피다니, 스파시보! 예.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내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다음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스탠코프의 도움으로 죽음 직전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회중식에도 찾았으며 아들을 러시아로 유학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차가 브라운식 관사 앞에 닿았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소련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예. 책꽂이에 꽂힌 저 책은 조선 왕조실록, 대동야승. 아니, 그 옆에도 귀한 책들이 많이 꽂혀있네. 저건 어떤 사람들이 선물한 걸까? 맞은편 책상 위에 있는 작은 금동불상. 획작이도 누군가 나처럼 선물을 했겠지?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오, 닥터 리. 어서 오세요. 예, 대사님. 신세가 많습니다. 앉으세요. Sit down, please. 그동안 신세진 건 많은데 보답을 못해서 이 변변치 않습니다만 상감진사 고려청자입니다. 오, 고려청자. 오, 땡큐.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이지요. 정말 귀한 겁니다. 땡큐.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닥터 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문법도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시입니다. 아, 예.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기쁜 날 한잔 해야지요.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나도 닥터 리에게 드릴 거 있습니다. 자요. 이게 뭔가요? 국무성에서 통지가 왔구만. 선물 받기 전에 내놓으면 줄 좋아? 이거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오, 정말요? 땡큐 very much.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 들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아,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다음 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로스켓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미국이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인국에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어.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 듯이 부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호텔.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봐야지. 반도호텔로 가자고. 가.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껍빛단 리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어요. 문학평론가 이경재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끝부분에 이인국 박사의 독백이 사실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일본 틈에서도 살았고 러시아 틈에서도 살았고 미국 틈이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어나든 나라가 바뀌든 살아남겠다고 한 부분 그래요.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소개를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이 작품은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끌지요. 네. 껍빛단이라는 말 자체가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 제목이 인물 이름인 것처럼 이 작품도 그 인물의 성격을 초점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물은 참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이렇게 체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껍빛단 리라는 말 속에 이미 3개 국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라는 한국말, 그다음에 캡틴이라는 영어,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것의 러시아 발음인 껍빛단. 예. 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나타내듯이 그 이인국이라는 이 사람은 그 외세에 그때그때 가장 힘 있는 외세에 빌붙어서 어떤 일신의 영달을 도모한 그런 한 명의 기능적 지식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기회주의적인 인간.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그린 거는 그런 그 지식인을 좀 비판하려는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절로 점철된 삶이 그 이인국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찌 보면 변절이란 말도 안 맞는 거죠. 처음부터 지켜야 할 그 절개 따위도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는 국어 상용에 가라는 표창을 받을 만큼 또 일본에 아주 충성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무섭게 찢어버리고. 예, 네. 바로 그걸 찢어버리고 또 소련 분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요. 또 그리고 월남 이후에는 또 그 미국 대사관 직원인 브라운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충성을 다 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그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기능적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이 인물에 대해서. 예. 이 작품에서 그 이인국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그 회중시계고요. 또 하나는 그 아주 뛰어난 어학 능력이죠. 그 이 시계는 이인국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밤에 풀고 잘 때 그냥 옆에 두고 자는 게 아니라 뭐 집문서 같은 걸 보관한 금고에다 놓고 잘 정도로 이제 아주 아낍니다. 이걸 보면 제국대학 그 졸업식 날 수상품으로 받은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의 전문적 실력,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인국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어학 능력입니다. 이거야말로 그가 어떤 불구덩이, 물구덩이를 만나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또 해방 이후에는 감옥에서 그 러시아어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살아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월남에서는 그 미국인조차 발음을 칭찬할 정도로 또 아주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전문적 실력, 그리고 어학 능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각각의 시대의 그런 어떤 권력자들과 영합해서 일신의 안락을 도모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나라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참 많아요. 저희 라디오 독서실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근데 이 작품은 무조건 애국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인국 박사를, 사실 이 박사라는 호칭도 이 작가가 약간 조롱하기 위해 붙인 겁니다. 사실 이인국이 박사도 모두 아닌 거죠. 오히려 전혀 박사답지 않은 인물이어서 조롱하는 걸로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인국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비판만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인국에게 신념이 있다면 그냥 오직 잘 먹고 잘 살자 하나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가 친일을 하든 뭐 친소를 하든 친미를 하든 뭐 신점에 따라 움직이는 확신범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 어떤 단순한 본능에 따라 사는데 그것이 이렇게 추해진 거는 그만큼 우리 한국 근대사가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인국의 삶 속에는 어찌 보면 그 한국 현대사의 그런 어떤 모순과 문제들이 압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인국을 동정적으로 보자면 그 시대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생을 꾸려나간 어떤 군상들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쭉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 이인국이라는 인물 참 마냥 미웠는데요. 우리들의 그 슬픈 시대가 만들어낸 무화 같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문학평론가 이경재 씨와 함께 전광용 작가의 껍빛단 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시대가, 환경이, 또 역사가 어떤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건 갈등만 남길 뿐 건강한 선택은 아니죠. 무심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선택을 본의 아니게 강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 겪는 최초의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겠죠. 그게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전광용 작가의 껍빛단 리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